썩어 빠진 건 절대. 게시로 오늘의 맞아요. ENG 카메라 기자분들만 빼고 이게 하니까.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수로 돌아온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잘생기셨습니까? 예. 다음으로 우병우 전 수석을 순식간에 잡범으로 만든 분입니다. 스카요정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이죠. 이분의 질문에는 yes, no로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혼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세 분 다 너무 잘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박수 좀 쳐주십시오. 예, 사실 저희가 국민요정이라고 저 두 분께 불러드리고는 있지만 요정같이 생기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터프한 파워에이드 같은 그런 분들이셨죠. 두 분 먼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국민요정. 안녕하세요. 저 김경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 게요. 누가 저보고 요정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을까? 그분이 누군지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근데 청문회 한번 잘했더니요, 이 못생긴 얼굴이 갑자기 잘생긴 걸로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거리 지나다 보니까 젊은 여성분들이 저보고 사진 찍자고 무진장 많이 합니다. 그 전에 종편 텔레비 막 나갈 때는 어르신들이 보고 김 변호사 우리 동네도 왔네 하고 아는 척은 많이 했는데 사진 찍자고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사진을 하도 많이 찍자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성형수술을 했나 뭐. 어쨌든 이제 제가 정치이다 보니까 제 자랑을 하나 좀 깨알같이 하자면, 어떤 분이 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사진을 편지하고 숟가락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숟가락 뒤에는 김경진 의원님 밥 잘 드세요 라고 직접 이렇게 새겼어요. 이 숟가락인데 새겨가지고 보내주시는데, 그 이제 상자 안에 편지가 한 7장 정도 적혀 있는데, 뭐 내용은 이런 분이에요. 자기도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29 되신 저 여성분이시랍니다. 이제 애 하나 있는 애 엄마인데, 자기 아버님이 출향한 이제 광주가 고향이신 호남 출신 인사인가 봐요. 근데
평생을 자기는 호남하고 상관없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정말 자기는 서울 사람인 줄 알았고. 근데 이번 청문회하고 제가 무슨 스카 했다고 그 스카 소리가 조금 좀 보편화되면서 호남 사투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편해졌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님이 갑자기 그 따님을 부르시더니 누구야? 너도 알고는 있었겠지만 사실은 내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 혹시 너희들 인생이 잘못될까 봐서 내가 절대로 광주 사람 근처라더니 광주라는 얘기를 평생을 안 해보고 살았다. 근데 김모식이 스카 저걸 하는 것을 보고 났더니 이제는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 때문에 자기 집안에 뭔지 몰라도 맺힘이 좀 풀렸다고 그런 편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청문회가 사실은 크게 밝힌 건 없고 한 것은 없지만 대한민국에 두루두루 막혀있고 맺혀있는 것들을 좀 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발점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시발점을 이어받아서 여기 있는 우리 안철수, 강철수 대표가 크게 대한민국에 막힌 데를 뻥뻥 뚫어주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잠깐 김경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대선 국면이니까 자 그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대 대통령은 누구? 아니 다시 안철수 아니야. 강철수 다시 한번. 자 20대 대통령은 누구? 누구? 강철수.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안철수라고 안 했습니다. 강철수라는 성명 미상의 어떤 불상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의 요정이시죠? 우리 이영주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요정같이 생기지 않은 요정. 어떤 때는 불영 요정이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용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불리가 뭔지 아십니까? 러블리 용이라 용불리랍니다. 용불리. 저도 산하생전에 이런 요정의 반열에 오를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광주에 와서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 잘생겼다. 어휴, 화면에 보던 것보다 너무 잘생겼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사에 항의를 좀 할까 합니다. 방송사에. 왜 찍어놓은 사진 중에 가장 안 좋은, 안 이쁜 사진만 내보내냐? 좀 잘생긴 사진 좀 내보내자 하는 거 아니냐? 정치 따라 아니냐? 이렇게 한번 말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 저희 국민의당이 창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 광주시당 창당 대회를 했죠. 그리고 지금 한 달 전까지, 10일 전까지 청문회 했죠. 청문회 하면서 아까 우리 스카 의원께서 그런 말 했어요. 뭐 밝힌 건 없는데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있다. 국민의당만 기억한다는 국민의당만 뭔가 한 것 같다. 어쨌든 못생긴 두 요정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정권 교체가 있습니까? 안 옵니까? 있습니까? 안 옵니까? 정권 교체 1위당이 국민의당 있습니까? 안 옵니까? 우리의 대통령 강철수입니까? 있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이죠. 강철수로 돌아오신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또 인사 말 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불만 있습니다. 왜 두 사람만 요정입니까? 저를 강철 요정으로 불러주십시오. 강철수 별명 처음 붙여주신 곳이 바로 여기 광주라는 거 아십니까? 토론회 때 한 토론자분께서 저는 아마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강철수가 되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별명에 따라서 정말 작년 총선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철수는 좋은데 이제 저희 그 종친회 가니까 그렇게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친회 갈 때만 다시 원래 성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광주 오면 성을 바꿉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아마 그 이야기 나눌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 통해서 또 함께 정말 그 즐거운 그리고 저희들 가진 속내들 내보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과 정말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2시간 내내 이것만 할까요? 예, 뭐 저도 좋습니다.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데요. 어쨌든 다음 순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세 분 다 앉아서 대화를 나누실 텐데요. 먼저 아까 이용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바로 어제가 옆에 있는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 강주시당 창당 대회를 1년 전 어제죠. 치렀던 날입니다. 안 대표님, 이 민주의 성지이자 우리 국민의당의 핵심 본거지인 광주시당 창당을 1년 전에 하셨는데 그 1년 동안 다시 지금 여기 찾아오신 소감, 그 1년 동안 우리 광주 분들의 좀 하실 말씀 해주시죠. 바로 1년 전에 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광주에서 약속드리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새누리당 지지율 30% 아래로 떨어뜨리겠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비례대표가 아니라 수도권에 출마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당대표가 전국 유세를 해야 되는데 비례대표 또는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출마한 건 유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모든 운명을 국민들 손에 맡기고 저는 제 지역 유세 거의 하지 못하고 전국을 이제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는 여기 계신 훌륭한 지역의 의원님들께 이제 맡기고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께 제 운명을 맡기고 저는 전국을 다녔습니다. 제 상대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싸우기 위해서 전국 유세를 다니고 모든 운명은 또 이곳 호남에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두 당만 존재하게 만든 제도 아닙니까? 1번, 2번만 당선되게 극도로 유리하게, 극도로 효율화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더 큰 힘으로 그걸 뒤집어 엎었습니다. 양당 기득권 체제에 금이 쩍쩍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지난 총선 때 3당 체제 만들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박근혜 게이트가 빨리 세상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 그간 또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저희 토크쇼 정정당당은 정직한 정부, 당당한 국민의 줄임말입니다. 1부에서는 정직한 정부에 관한 토크를 하고 2부에서는 당당한 국민을 위한 개혁의 골든타임에 우리 세 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아주 재미있는 깜짝 코너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 토크의 주제는 검찰 개혁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죠. 최근 보십시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시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검찰,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네, 세 분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봐도 제가 진짜 무섭네요. 정말 오늘 이번 청문회 최고의 유행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 잘 먹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그 습가로 이어진 그 혹독한 질문들은 네. 의도적으로 준비하신 겁니까 그때?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이영주 의원도 그렇고 이러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청문회 때 보면 이제 저희 검사 출신 두 의원들이 조금 질문하는 게 나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은 평생 이제 수사, 그러니까 취조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취조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실은 우병우처럼 저렇게 뺀질거리면서 부인하고 단답형으로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 수사에서는 취조할 생각도 안 해버립니다. 에이씨, 너 그냥 집에 가. 집에 가고 우린 너 말고 수사에 협조해 줄 사람들 좀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증언 듣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물증 좀 찾아가지고 요새 특검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냥 법정에서 좀 보실까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잠시 좀 얼굴 좀 보실까요? 한 다음에 한 몇 시간 있다가 그냥 저기 서울구치소로 그냥 여기서 국비 유학 좀 한 2년쯤 하시고 인성 수양 좀 하시고 석사학위 받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데, 근데 이제 저거는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본인한테. 실제 검찰 수사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저렇게 이렇게 뭘 악착같이 물어보려고 하진 않는데, 근데 물어보더라도 저희는 딱히 이걸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나오진 않아요. 대강 사건의 내용과 흐름을 어느 정도 증거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제 입력을 시켜 나오고 물어볼 큰 주제만 정한 다음에 상대방이 나오는 이 자세나 태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보면 상대방이 A라는 패턴으로 나오면 우리는 A 다시로 또 꺾어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뭘 딱 정해서 가는 것은 아닌데, 전화를 보니까 우병우 속으로 정말 너 잘났다, 진짜 잘났다, 내가 봐도 네가 부럽다 속으로. 근데
근데 진짜 너는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었을 거예요. 거의 12시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이었을 텐데 화가 좀 많이 났고 국민들에게 저 우병우가 많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이해시키면서 보여줘야겠는데 그럼 보여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누가 봐도 아니 내일 압수수색 나오는데 최순실이가 그 전날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가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야 컴퓨터 치우고 그 속에 있는 그 저기 장부 치우고 치워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최순실이 똘마니들이 다 불안불안 가서 치웠거든요. 보면 그 누가 알려줬겠어요. 보면 지금 우병우 저 새끼가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잠시만요, 김영진 의원님. 저희가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서 편집이 안 됩니다. 편집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MBC, 발언해 주시죠. KBS, MBN, 오마이뉴스 진짜 오마이 가시네요. 어쨌든 알아서 편집해 주시면 방송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병우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간접적인 정황을 하나씩 물어보고 우병우가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반문하도록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순간에는 워낙 화가 나고 몰입이 돼서 이제 저렇게 물어봤는데 끝나고 나서 문자가 순간적으로 저 질문 끝나고 나서 문자가 순간적으로 제 핸드폰에 한 100개 이상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제가 평소처럼 몰입하면은 말이 그냥 마구 거칠게 나오고 그냥 이렇게 반말이 나가고 또 사투리가 나가고 이러거든요. 워낙 그냥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뭐라 또 이거 대형 사고 쳤다 이런 항의 문자들 많이 왔다라고 보는데 뭐 통쾌합니다,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제가 세번 했습니다. 네. 우리 김경진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 두 분 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청문회에서 그래도 또 친정이 검찰 아니십니까? 이 청문회에서 우병우 수석이라든지 김기춘 비서실장을 이렇게 혹독하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검찰 조직에서 전화나 회유나 이런 거 안 왔습니까? 솔직하게. 김규춘 실장님은 저랑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우병우 민정수석은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친한 사이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검찰 내에도 소위 우병우 라인 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어느 자리, 검찰의 어느 자리 쭉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 이전에도 국정감사를 법무부 됐고 대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하기 전에 뭐 의원들한테 싹 물어봅니다. 내일 뭘 질문하실 건지 밤새서 보좌관들한테 그것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미리 준비하려고. 그러면 의원들이 또 대충 알려줍니다. 10개 중에 한 7개는 알려줘요. 이제 딱 나머지 3개 갖고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도 김기춘 실장, 우병우 수석 원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하기 전에는 여러 군데서 많이 또 전화도 왔었어요. 좀 잘 좀 해달라고 전화도 온 적도 있고 또 끝난 다음에 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우리 검찰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정말로 검찰이 변화의 첫 발을 떼야지만이 그게 대한민국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기춘 실장이 구속이 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에 처벌을 받아야지만이 국민들이 그리고 정부가 이 정부에서 무언가를 잘못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 하면 큰일 나겠구나. 다시는 이러면은 서울구치소 국립대학 납부금 안 내고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겁내지 않고 정공개 지를 수 있다. 이리 생각을 해서 겁 안 먹고 우리 두 의원들 열심히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검찰 내에도 양심적인 검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정말로 양심적인 검사를 위하여 조용히
서울의 또 각 지역에 자기 신분 안 드러내놓고 자기 딸내미 아들내미 데리고 촛불시 밝히고 들어가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검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정부,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검찰을 왜 망가뜨려 놨냐면, 검사도 사람인 이상 누구나 다 출세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보직과 출세에 대한 욕망이 거의 본능적입니다. 저도 검사할 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자신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오로지 충성만 가능한, 거기에 염두를 두고 있는 이 사람들만을 뽑아서 핵심 자리에 갖다 둔 겁니다. 이게 우병우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근 4년 동안 검찰에 저질렀던 폐악질입니다. 이런 자들, 이런 검찰의 잘못된 시스템들 해결하실 분이 딱 한 분 있죠?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이제 뭘 좀 아시는 것 같다. 안 그래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국민들 울분을 쌓게 하는 검찰 개혁,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말 아닙니까? 검찰 개혁, 검찰 개혁.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안 대표님. 대선 주자로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검찰 개혁 할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시대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견제받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면 점점 썩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제도적으로 그 권한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또 민주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검찰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장 근본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은 꽤 걸릴 겁니다. 개혁할 때.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당장 사실 2월 국회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용주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제 거기서 검찰 고위 관료,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들 또는 측근들 이렇게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검찰에서도 자기들이 괜히 비교가 되니까 또 더 열심히 경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면은 무슨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지 특별 법을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지금 일반 검찰이 아니라 다른 검찰을, 조그마한 다른 검찰을 소위 메기를 한 마리 키운다 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자, 검찰의 메기를, 공수처라는 메기를 안 키워놓으면은 검찰이라는 물고기들이 그냥 놀아요. 일을 안 해. 재벌이 뭐 나쁜 짓거리를 해도 가서 보고 한눈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암만 입으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해도 안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야, 너희들 안 하면은 이렇게 잘할 사람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알아서 해. 그러면은 검찰도 열심히 잘 할 것이다. 검찰을 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 공수처법이다. 검찰을 망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검찰을 살리는 법이 공수처법이다. 그것을 저희 당이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꼭 이뤄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박영수 특검 굉장히 잘하죠. 근데 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영수 특검의 95%가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라는 거 다르지가 않아요. 특검하고 특검보 5명만 밖에서 임명이 됐지 파견 검사 20명 전부 검찰청에서 왔어요. 파견 수사관 40명 전부 검찰청에서 왔어요. 행정지원요원 40명 전부 검찰청에서 왔어요. 전부 검찰청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검찰청에 있을 때는 일을 안 해. 일을 못 해. 근데 박영수 특검 밑으로 가가지고 사람 윗대가리 5명이 바뀌니까 확 달라져가지고 조윤선이도 잡아넣지, 김기춘이도 잡아넣지, 문머시기도 잡아넣지, 조만간 박머시기도 이제 그럴 기세야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두고 옆에 이 특검 비슷한 매기 그 이름이 이제 요번 이제 앞으로 생길 매기는 특검이 아니고 박영수 특검이 아니고 공수처 매기요. 그 공수처 매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일을 죽으라고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거예요. 기존 검찰이 일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검찰들은 검찰대로 열심히 하되 혹시 너희들이 괜히 봐주고 일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나서서 잡아 넣을 거다. 니들 일 똑바로 해. 알겠죠? 근데 잠깐 여기서 퀴즈 하나. 박영수 특검을 누가 추천했을까요? 민주당 아닌가요? 민주당 아니야? 다시 한번 무슨 당이요?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잘한 일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지가 못해서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라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믿고 힘을 보태주시고 안철수 전 대표님 대선 주자이신데 나중에 우리나라 검찰 개혁을 하실 일이 있다면 양옆에 좌총령 우백호라고 불러드릴까요? 예, 두 요정이 계시기 때문에 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나요. 예, 지금까지 저희 검찰개혁 얘기해봤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제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건 맞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물어볼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마지막 할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로 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자. 예, 다시 의자에 앉아 주십시오, 세 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대답을 받으신 겁니까, 의원님? 세 보셨습니까? 저는 세다가 못 썼습니다. 다른 분들이 18번이라고 해서 18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혹시 그때 조윤선 장관이 회기 방정이 아니면은 180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영주 의원님도 대단하시지만 저렇게까지 묻는데 그 간단한 대답 끝내 안 하다가 정말 애매하게 겨우 답변한 조윤선 장관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혼자서 같은 질문을 모든 카메라가 있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말 그렇게 끈질기게 하실 수 있기란 정말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나서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독특한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자가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이쁜 사람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냐고. 어떻게 그래도 이쁜 사람 그렇게 모질게 하냐고. 그러면 못 쓴다고. 저도 참고로 비화가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이용주 의원이 18번을 강하게 스매싱을 하니까 조윤선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요번에 청문회 때 사실은 고함을 한 번도 질러본 적이 없거든요. 데시벨을 높여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용주 의원 성공하고 나서 음에 저게 통해야? 나도 한번 해봐야죠. 그때 저는 안 통하더라고요. 조윤선 장관이 이용주 의원 기세에는 눌렸는데 저는 CP 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좀 슬펐어요. 네, 그 이후로 조윤선 장관이 어쨌든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쯤이면 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그때 좀 더 버텼으면은 맞습니다. 영장 기각됐을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뭐 저로서는 좋은 일이지만은 조윤선 장관이 이제 구독이 돼 있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합니까? 아니 근데 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조윤선 장관이 그날 이제 저렇게 마지막 순간에 인정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나 봐요. 한 20분 있다가 정회를 했는데 저 김석태 위원장님 방에 조윤선 장관이 쫓아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아마 울고불고 하지 않나 싶어요. 보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용주 의원이 불려가고 위원장님한테 그리고 나서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보고 또 저를 위원장님이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뭐 사고 쳤나 하고 또 갔더니 각 당 간사들이 불려와 있고 이용주 의원 한 구석에 앉아 있고 조윤선 장관 한 구석에 앉아 있고 이러는데 이제 요진즉슨 그래요. 그 앞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 장관이 아마 위원장한테 나 죽겠어요. 나 이러면 못 살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좀 살살 해라. 이용주 의원 해도 넘어왔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이용주 의원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네 그래도 어떡하냐. 장관이 이렇게 이러는데 근데 장관도 말은 못하는데 이쁜 여동생 같은 장관이 울고불고 하니까 참 난감했던 것 같아요. 눈치가. 이용주 화이팅! 한마디만 아까 그 장면에 한마디만 더 하면요. 그래서 이제 조윤선 장관이 실제로 자기 더 이상 못하고 그냥 가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만하고 가겠다. 청문회 계속하고 있는데 난 더 이상 안 한다 하고 있고 김성태 위원장이 또 난감하지 않습니까? 또 판이 깨지면은 그래서 아니면 그럼 안 가더라도 안 돼서 묵비권 행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모양도 더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설득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지 마시고 계속 앉아하시는 게 장관님한테 더 낫습니다. 앞으로 정치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하셔야 되니까 앉아서 계시 좀만 더 버텨주십시오. 제가 사정했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 압박하고 회유하고의 밀당의 귀재들을 지금 모셔놓고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우리가 지금 뭐 통쾌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웃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문화예술계의 그 수많은 인사들을 압박하고 사실상 정권이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 이 시도들은 헌법을 유린하는 겁니다. 이 21세기에 지금 유신 정권도 아닌 이런 시대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근원적으로 좀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한테만 계속 심각하고 재미없는 질문을 유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안 대표님만 보면 너무 진지해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유 근데 사실 저 블랙리스트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게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봅니다. 왜냐?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 뿌리를 부정하고 건드린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가장 민주주의의 가장 밑바탕인데 아니 어떻게 그 뿌리를 다 흔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탄핵 사유가 수많은 탄핵 사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나쁜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되고 다음 정부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곧 있으면 대선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정부가 구성이 되겠죠. 어차피 정권 개편 되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왜 블랙리스트가 가장 안 좋은 거냐? 자, 다음에 저희 당이 집권하겠지만은 저희 당에 반대되는 세력,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탄압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모 패권 정당은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자기들하고 조금만 마음 틀리면은 문자폭탄 투여하는, 자기와 다른 생각하면은 전화하는, 핸드폰 바꾸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 또 다른 옐로우리스트, 또 다른 레드리스트가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블랙리스트는 꼭 박근혜 정부만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 정부에서도 저희 당은 블랙리스트 안 만들겠다는 자신하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예, 우리 당은 블랙리스트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리스트 만들 것 같은 사람들 집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민주주의 사회는 각자 자기 생각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걸 극단적으로 상대방의 심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올 때 선거 때부터 국정원 댓글 달았잖아요. 영화도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국제시장이라든지 또 인천 상륙작전 이런 식의 이런 영화들,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영화,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문화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국민들의 생각을 투영하려고 했잖아요.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돈을 안 준다, 어떤 행사 자리에서 빼버린다, 영화제 자체를 폐막시켜버린다. 그게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속칭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이 내부에서도 건전한 토론, 질서 있는 토론, 평화로운 대화 이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민주 진영 일각에서도 생각이 다르면 거침없이 강렬하게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방식의 비판과 비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또 다른 패턴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그런저런 위험성이 없이 어떤 얘기가 나와도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거는 강철수로 가면 안 되겠다. 이번엔 안철수라고 해야겠다. 누굴까요? 누구? 아, 이번엔 안철수. 그건 강철수 하면 안 된다니까. 아유, 뭐
반대되는 말은 물론이고 온갖 욕설, 비방, 뭐 허위 사실까지 유포를 해도 별다른 화를 내시거나 뭐 조치를 하지 않기로 유명한 분이 안철수 대표님이신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 부분은 뭐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 너무나 믿는 얘기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 안 대표님 지지자나 국민의당 지지자이신 분들은 좀 더 우리의 안철수 대표께서 어떤 그런 반대되는 사람들과 말에 대해 좀 속 시원하게 세게 여기 양쪽에 두 분처럼 그런 모습도 또 보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그거는 우리 강연재 대변인께서 잘하실 겁니다. 누가 잘할 거라고요? 연재 대변인. 그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이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거 당연한 건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는 데서 많은 이 문제가 비롯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저기 무인도에 가서 같이 살지 뭐 하려고 같이 이렇게 삽니까? 그래서도 저는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의 성지인 광주 이곳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블랙리스트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여기 세 분께서 끝까지 그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이제 1부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제는 재벌 개혁입니다. 영상 보시죠. 삼성동물원, LG동물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등 구조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중소기업이 죽고 창업기업은 실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제 합병건이 있었는데, 그 합병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일가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돈, 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개인 회사처럼, 대한민국 재산을 개인 돈처럼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부패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국가를 좀먹는 암덩어리들을 송두리째 도려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재벌, 검찰, 관료 등에서 국민의 재산과 희망을 짓밟아온 세력들을 모두 찾아내서 응징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분 다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본의 아니게 세 분에게 운동을 정말 제대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 재벌 개혁하면 또 정치권 대선 주자를 통틀어서 안철수 전 대표시죠. 2012년 정계 입문 때부터 삼성 개혁, 재벌 개혁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응징하겠다 하셨는데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평소에 안철수 대표님답지 않게.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삼성 예외주의라고 굉장히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정치하면서
이루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실력과 빽이 싸울 때 실력이 이기면 그건 정의로운 나라인데요. 실력이 없는데 빽만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짓밟고 이기면 그게 정의롭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것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제대로 고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경제가 힘든가? 그것 역시 저는 미래 성장 동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빽 있고 힘 있는데 그냥 지니까 미래의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경제는 활력을 잃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경제 성장 사실 간단합니다. 실력이 빽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만 가지고도 이기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다들 희망을 가지고 나도 도전하자고 하고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경제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정치하기 전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하고 함께 잘 사는 상생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경제 다시 도약하려면 삼성동물원, LG동물원, SK동물원들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게 삼성이나 LG 잘 못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삼성이나 LG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는데 계속 편안하게 1등하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외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냥 망가집니다. 그 기업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1등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대기업들도 1등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소기업도 내가 노력하면 대기업 될 수 있구나. 개인들도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구나. 희망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건전하게 경쟁할 때 우리나라는 다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도전하고 활력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제가 가진 뿌리 깊은 생각이고 제가 정치하는 정말 그 이루고 싶은 목적 딱 하나,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것 바로 그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영주 의원님께 여쭤보는데요. 결국은 또 정경유착이다. 정경유착 문제라고 하는데 모든 정권들이 거의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삼성 X파일 얘기가 지금 이 시점에 또 다시 회자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떤 겁니까?
지금이 2017년 아닙니까? 2017년인데 삼성 엑스파일이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2005년도 그 정도쯤에 아마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삼성 엑스파일 사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는 기억이 나시죠? 그때는 이건희 회장님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건희 회장님. 그런데 그 당시 쟁점이 뭐였냐? 엑스파일 내용이 간단히 보면 이거예요. 삼성에서 뭐 전직 장관, 현직 장관들, 그다음에 청와대 이런 돈 좀 갖다 줬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 국정원 도청 파일이 미리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당시 MBC 기자가 보도를 좀 하고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그저 발표 좀 했었죠. 그리고 수사가 됐어요. 그런데 수사가 잘 진행이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일부 일각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사건 검찰에 맡겨놔서는 제대로 파헤쳐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 야당,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이거 특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특검해서 제대로 밝혔으면은 이건희 회장 때 해결이 됐으면 아들 때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왜 그때 특검이 안 됐냐? 그 당시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다른 보수적인 정권에서 정권 잡았을 때 못했다 그러면은 억울하진 않아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를 지키고 앉았을 때였어요. 여러 군데에서 이 사건을 엑스파일 파헤치려면은 특검을 해야지만 파헤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민정수석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검찰 하는 거 보고 그때 생각해 봅시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특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민정수석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삼성제일주의 삼성외유주의는 뭐냐? 뭔 일만 생기면 삼성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3달 버릇 8달 가는 거 아닙니까? 10년 전 버릇이 지금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겠습니까? 삼성 외유주의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습성,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이 다음에 청와대에 앉아있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외유주의를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첫 발자국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정말 재벌개혁 정경 유착 끊기는 너무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께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그 기업이 망하고 나라 경제까지 망한다. 맞는 말입니까? 기업하고 기업주가 다릅니다. 아니 기업이 무슨 죄입니까? 기업은 우리나라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듭니다. 정말 그 경제 활동의 주체입니다. 문제는 기업주입니다. 만약에 정말 성실하게 법을 잘 지키면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를 살리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면 저는 그런 분들 전 국민이 존경하고 칭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법적인 행위로 자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과 기업주는 분명히 다르고 기업주 중에서 좋은 사람 칭찬하고 나쁜 짓 한 사람 처벌하자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반기업 정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는 반기업 정서의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반 부패 기업가 정서가 있는 거죠. 맞죠? 제가 조금만 좀 첨언을 드리면 국회의원들도 오래 하면 여러분들 저 다선들 갈아치우자고 광주 시민들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이제 저도 간신히 10년 만에 국회의원 됐는데요.
주기적으로 어디든지 좀 갈아치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고이면 썩고 싸가지 없어집니다. 뭐냐면 정말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사람인지라 본능적인 부패 욕망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벌들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심리적인 우위에 있는 권력이 저절로 따라붙기 때문에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그 조현아 씨가 국토부에 조사받으러 가는데 국토부 조사과 화장실에 조현아 씨 도착하기 전에 1시간 전에 40명이 먼저 가서 화장실 청소를 미리 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 언론 보도가 저는 팩트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아니, 한화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한화 사건. 그 집 애들 맨날 애 패고, 야, 너 저 엎드려 뻗쳐. 내가 2천만 원 줄 테니까 좀 맞을래? 이제 한 대당 1,000만 원씩 해서 좀 맞자. 그게 사람입니까? 재벌들의 머릿속에 정신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재벌은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썩어빠진 권력의 대명사인 박근혜 대통령 조만간 내려옵니다. 제가 볼 때는 두세 달 있으면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재용의 권력 죽을 때까지 갑니다. 대한항공의 권력 죽을 때까지 갑니다. 우리 지역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 금호그룹 있지 않습니까? 금호그룹 사주들의 권력 역시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가 또 권력이 해야 될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그 돈의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지들 멋대로 하는 이런 세상을 강력하게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수 있는 기계와 폐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니, 김경진 하지 마시고 이쯤에서 퀴즈. 그런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 다시 한번 누구? 아시겠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우리 김경진 의원님, 특가요정과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 중에 몇 분은 또 고개를 갸웃갸웃 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 삼성 그 총수들 자꾸 건드리고 그러면은 기업 망가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상당수는 또 좀 그게 맞지 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랑 증거를 내요. 증거를. 이번에 청문회 1차 청문회 때 재벌이 8명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저도 사실 검사했고 저 국회의원 하니까, 야, 그래도 좀 나라가 잘 돌아가야지,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다 사는 거 아니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첫날 신문 기사 일면에 이게 나더라고요. 뭐가 나냐, 삼성 이재용 부르는데 그날 삼성 주가가 지금까지 제일 높은 날짜였다는 거예요. 청문회 나오는 날 국회가 그렇게 해주니까 주가 곤두박질 쳐야 되는데 반대로 높아가거더라. 기업이 잘 되면 주가가 높아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수들 건드린다고 해서 기업 망가지지 않는다, 기업 가치 올라간다 믿고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염려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돈이 참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기까지, 그리고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대기업의 돈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십시오. 돈 받으실 겁니까? No. 아시다시피 저희 솔직하게 안철수 대표님 부자시잖아요. 돈 받으실 필요 없으시죠? 오히려 저는 절반 기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용블리 어디 계세요? 용블리.
아, 화장실 가셨답니다. 없을 때 빨리 합시다. 우리 용불리가 화장실 가셨기 때문에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안 합니다. 다음에 공정위의 경제 검찰화 방안 얘기하셨는데요. 네? 아, 오시고 계십니다. 용불리 박수 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물리 박수. 빨리 오십시오.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 자세 좀 보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래도 공수처는 넘어가겠습니다. 낙장 불입입니다. 공정위의 경제 검찰화. 안철수 대표님, 재벌 개혁, 정경 유착 문제, 이 공정위를 검찰처럼 강력하게 하면 좀 개선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이제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봅니다. 제가 독일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정위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베를린이 아니라 본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원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베를린에 통일되기 전에 있었는데 통일된 이후로 경제부처가 다 베를린으로 온다고 해서 자기들은 다른 도시로 옮겼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원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에 대한 준사법기관인데 같은 도시에서 계속 얼굴 보면 모질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얼굴 안 보는 먼 도시로 가버렸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야, 우리나라하고 정말 틀리구나. 우리나라는 사실 공정위가 경제부처 오른팔 정도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세종시로 사이좋게 같이 갔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를 그 경제 부분의 준사법기관 경제검찰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제가 20년 전부터 감사합니다. 20년 전부터 이제 벤처기업 경영하면서 정말 그 제대로 깨달았던 그 현실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혁 방안 아까 이제 김지환 위원장이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개혁 방향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 방향입니다. 우선은 권력을 더 줘야 됩니다. 힘있게 개혁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대신에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책임지는 건 뭐냐? 모든 그 회의록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판단을 내렸다. 그 모든 거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로비 받아서 함부로 못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칠 부분이 전관 예우 부분입니다. 전관 예우 문제가 가장 극심한 곳 중에 한 군데가 바로 공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근절하는가? 전관 예우는 그 선배의 부탁을 들은 후배가 배임을 저지르는 겁니다. 사실상 현관 배임입니다. 현관 범죄입니다. 따라서 선배 부탁받은 그 후배들 지금 현직 관료를 제대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배들 부탁 잘 못 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전관 예우들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재벌과 또 우리나라 곳곳에 정말 썩은 부분들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 안철수 전 대표께서 확실한 컨텐츠와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세 번째 그 법안으로 결선 투표제 다들 보셨죠? 당장 대선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또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건 뭐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론이나 언론에서 하는 얘기 중에 이미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자기 대통령이 되신 것 같은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또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분은 결선 투표제를 반대하고 계시죠. 또 개헌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결선 투표제 네. 그리고 빨라진 대선 시계 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가 뭐냐면요.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 2번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이 4개로 쪼개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저 일어섰습니다. 이제. 이게 자, A 당에서는 정책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 하나는 먹을 만해. 4개는 마음에 안 들어요. B 당에서는 보니까 정책이 그 중에 또 2개는 마음에 드는데 또 3개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모든 당의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마음에 들어. 근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다 섞여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가 이렇게 저렇게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사드 배치만 해도 여기서도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든지 또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사드 배치해야 된다. 북한에서 날라오는 핵 어떡하냐? 그 막아야 되기 위해서는 사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안에 많아요. 그 미국 놈들 무기 팔아먹으려고 우리 속여먹는 짓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면. 2번째, 자, 우리 주머니에서 그러면 개인 소득세 작년에 대략 한 1억 5천, 우리 장병환 장관님 계시는데 1억 5천만 원 구간으로 해서 한 번 올리고 3억 구간으로 해서 조금 더 올리고 그거였죠. 그렇게 올렸는데 가령 이제 자기 소득이 한 7천만 원 되시는 분들은 야, 1억 5천부터 올리는 게 말이 되냐? 한 1억부터 조금 더 소득세 올려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입맛에 다 달라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쏙 맞는 얘기만 해주는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 거기에다 표를 딱 찍어주면 되는데, 아씨, 찍기는 찍는데 이놈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안 찍을 수도 없고 이렇게 찍다 보니까 우리가 참 괴로운 적이 많아요. 그럼 표가 분산이 되다 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어쨌든 국민적으로 50% 이상 표는 쫙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선거를 2번 하자. 첫 번째는 편하게 한번 찍고 거기서 1등, 2등만 골라가지고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보자. 이게 결선 투표제입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4당 체제 하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공약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대통령을 위해서 추진력을 밀어주기 위해서도 결선 투표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분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혼자 다 됐다고 착각에 빠져있는 분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거 안 돼,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나 이번에 얼른 그냥 하던 대로 해서 얼른 해야 돼 라고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빨리 정신 차리고 결선 투표제 도입해서 이번부터 제대로 된 국민들의 50% 이상의 총체적인 의사가 모아지는 대통령을 뽑아봅시다 라고 하는 정책, 옳습니까? 틀립니까? 결선 투표제 도입, 저희 국민의당 당론입니다.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자리가 어부지리로 되는 시기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냉정하게, 더 매의 눈으로 검증된 사람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안철수 대표님, 그 결선 투표제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번 대선 전에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민주당의 여러 대선 주자들이 야권 통합,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 경선 이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지금 결선 투표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핑계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어차피 안 될 건데 하지 말자라는 건데요. 아니,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제도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어려움을 뚫고라서라도 해야 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 안 살릴 겁니까? 그럼 정치 왜 합니까? 결선 투표제가 우리에게 지금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우선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의 제기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때 헌법재판소 판단 받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위헌이란 말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헌법적으로 놓고 찾아봤어요. 정말 어긋난가?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40살 이상이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냐? 나머지 사항들은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법률에 정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딱 하나만 더야. 헌법에 정해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냐? 동점자가 2명 나온 경우에는 국회에서 뽑는다. 국회에서 뽑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 동점자가 2명 나왔는데 결선 투표하자. 이거는 위헌일지 모르나 그 나머지 부분의 방법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 법률 개정해서 하면은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위헌 아니다. 법의 합헌이다.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생각해 보면은 아까 김경진 의원님 그 말했어요. 선거 2번 하는 거다. 여기 여러 많으신 분이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야, 그 번거롭게 그걸 2번씩 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2번씩 하는 나라가 한 나라냐, 2나라, 3나라냐 아주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 어렵지 않은 제도라는 거, 어렵지 않은 제도다. 평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3가지 법안이 모두 이번 2월 국회에서 시원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3분께 다시 한번 좀 응원의 박수 해주십시오. 예, 1부와 2부는 조금 더 진지하고 딱딱한 얘기였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색다르고 재밌는 코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죽이는 코너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진, 이용주 두 의원께서 이번에는 안철수 전 대표를 청문회에서 조사합니다. 예, 두 청문회 요정이 이번에는 국민의당 유력한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를 가차없이 검증하는 시간. 안철수 버럭스가 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저희 보고 죽이랍니다. 죽이라는 건데 어떻게 죽였을까? 일단 이걸 가지고 한번 죽여보라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자리를? 좀 째려보는 내용으로 이제. 예. 증인이면 증인답게 앉아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게 사실 이명박의 아바타 아니냐, 민주정당에서 잠입해 있는 스파이가 아니냐, 너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뭐 때문에 이렇게 MB 정부하고 유착을 했을까? 그래서 정체를 한번 시원하게 볼게 봐라. 한번 벗어보시죠. 처음 대통령 자문위원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최연소, 그 당시로 30대입니다. 최연소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국민대표 5명 중에 한 사람으로 취임식장에 함께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부탁하셔서 장관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벤처기업 경영 사례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MB 정부 때는 국가를 위해서 미래기획위원회는 한 정권이 아니라 향후 10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국가를 위해서 계속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일은 다 없던 것처럼 생략하고 MB 때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치 공세이죠. 역시 잘 안 죽습니다. 한번 그러면 18번을 때려서 죽는가 안 죽는가 한번 해보시죠. 안 대표님, 마음이 편하신 것 같은데 웃고 있네요. 어려운 거 안 하고 쉬운 거 물어보겠습니다. 쉬운 거 쉽게 물어볼게요. 대표님 2011년도에 뭐 서울시장을 나가네 마네 하는 말이 있었었죠. 예, 그때 박원순 지금 시장한테 양보하셨죠. 예. 왜 양보하셨어요? 정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예, 2012년도 그때는 또 대선에 나가네 마네 했었죠. 예, 양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갈수록 첩첩되네. 자, 2017년 올해죠 올해. 이부터 대선 또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스 노로 대답한다면 노입니다. 아니 조윤선 장관처럼 예스했다 구독될 것 같아서 노한 거 아닙니까? 확실히 말해보세요. 확실히 말해보시라니까. 이번에 대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제 돌파력에 대해서 아니 다른 말 마시고요. 네. 예스에 노요 간단히 말해보세요. 끝까지 돌파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돌파력은 작년 총선 때 제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 저만큼 돌파력 보여주고 성과 증명한 사람 있습니까? 이거 역시 만만치 않게 잘 안 죽습니다. 얼굴에 기스라도 내야겠습니다. 아니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 재산이 무슨 몇천억 대니 뭘 이런데 세상에 소속 의원인 김경진 의원한테도 밥 한 끼 제대로 한 사람 같더라고요. 아니 이거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돈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정치하는 기본 자세가 된 겁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병우 수석처럼 이렇게 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찌릿하게 바라본 다음에 제 재산 절반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V3 돈 받고 팔았으면 엄청나게 벌었을 겁니다. 그거 다 무료로 배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 절반 기부한 사람을 짜다고 하는 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밥은 사야지 그러시는데요. 밥은 사야지. 아니 안 대표님 돈 달라는 것도 밥 한 끼 사달라고 우리 많은 게 바라지 않습니다. 사무실 3만 원짜리 밥 사면 되는 거 하면 3만 원 밑으로. 예, 김영란법에 의해서 3만 원 한도 내에서 물 쓰듯이 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3만 원 이토록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자, 대표님 이제 마음 쓰라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 쓰린 이야기. 요즘 뭐 안 뜨고 있는 지지율. 안 대표님, 지지율이 저 바닥을 끼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 조윤선 장관처럼 답변해야겠어요? 아, 여러분들이 많이 빨리 답변해 보세요. 아, 저 지지율 낮은 거 의원님, 다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지율이라는 게 원래 오락가락. 아이, 다른 소리 마시고요.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끼고 계신 거 아시냐 물어봤어요. 예. 자, 제가 봐도 답답한데 답답하시죠? 의원님 원래 지지율이라는 게 정치적인 상황에 아이, 쉽게 따라 말씀하시니까 답답하다 안 하다, 답답하다 안 하다, yes, no 어떤 거예요? 지금 제가 답변 안 하면 18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지율은 원래 yes, no 아, 일단 yes, no부터 하시라니까요. 예, no입니다. 왜 안 답답한지를 옆에 있는 저도 답답하고 옆에 있는 사람 다 답답한데 왜 혼자만 안 답답한 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굉장히 잘 참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그 우리 있지 않습니까? 리베이트 조작 사건 때문에 국민의당이 상처 입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정부 고위 관료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계좌 추적권을 동원해서 한 달 동안 뒤졌는데 개인적으로 돈 받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리베이트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설명해봤자 아무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 살리기 위해서 책임지고 내려놨고 6개월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 그 헬기 타는 그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36년이 지난 다음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고 아, 정말 진실의 힘은 정말로 크구나. 그런데 정말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뚜벅뚜벅 하루하루 연연하지 않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해야 될 일 묵묵히 하면 결국은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